있다. 잘 지내셨어요? 뜨거운 성원 속에 절찬히 방송되고 있는 언니가 보고 있다. 6번째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한겨레신문 정치바의 언니 이유주연입니다. 공동 진행자 대통령의 서명에 감동해 저도 민생법안 서명에 참여한 한겨레 우파 김남일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대통령 기자회견의 비밀 반응 좋았죠. 엄청나게 뜨거운 반응이 네, 이 됐습니다. 팟빵 16기 여기 주역 청와대 언니. 또 모셨네요. 네, 오늘 2회 연속 최혜정 씨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섭습니다. 이야. 언니들. 그 언니 청와대 언니 또 다른 언니가 있으니까 역시 어. 우리 인기 소재라고 할까? 안팎으로 정말 무서워요. 이유주연 언니도 무섭고. 조경태 의원을 샅샅이 해부해 주실 정치바의 김원철 씨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원철입니다. 야,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요즘 거리와 온라인을 후끈 달구고 있는 민생 살리기 입법 촉구 1천만 서명 운동과 관련해서 어떤 반응들을 얻고 있고 파장은 어떻고 그리고 우리는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서명운동에 참여했던 게 1월 18일. 그날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뭐 경제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나서 갑자기 뛰쳐나가서 그렇죠. 서명하신 건가요? 전화해서 뭐 뛰쳐나가신 거 아니고요. 그날 업무보고가 이제 판교에서 있었고, 그러니까 네, 현장, 왜 판교에서 있지, 근데? 그러니까 그날이 창조경제 문화융성 뭐 관련 경제부처 업무보고였는데요. 현장에서 좀 하고 싶다라는 청와대 쪽 요청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미래부 쪽에. 3개 정도가 후보군으로 올라갔고, 그 중에서 규모나 이런 것들을 좀 한 200명이 모여야 되니까 수용 가능한 곳을 좀 찾다 보니 이제 판교 바이오 콤플렉스라고 뭐 바이오 헬스 이런 이제 좀 창조 경제 주요 분야로 박 대통령이 좀 추진하는 하여튼 그쪽으로 이제 낙점이 돼서 거기서 업무 보고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판교역에 들른 거죠. 대국민 담화가 1월 12일에 있었잖아요. 13일에 있었습니다. 그런가요? 네. 같은 날 그러면 대한상공회의소 네. 이런 38개 경제단체가 함께 국민운동 추진본부를 꾸렸죠. 네, 그날 대한상이 주최로 긴급 간담회를 일단 했고요. 네. 뭐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날 대국민 호소문을 냈어요. 본부 출범한 건 28일이고. 시차가 조금씩 있긴 하지만 어쨌든 네. 대국민 담화 직후에 이제 굉장히 좀 신속하게 움직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 18일 서명운동을 네, 하신 네. 거고요. 예, 예. 뭐에 대한 서명 운동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 박 민생법안? 대통령이 추진하고 경제에서 계시는 법안 있잖아요. 뭐 서비스 발전 자연스럽게 기본법. 민생법안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경제 활성화 법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기업 활력 제고법, 그다음 노동시장 개편 5법 이제 3법으로 줄었지만 하여튼 그 법들이 필요하다. 경제 살리기 위해서는 이제 그거 법안 국회를 압박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때 대국민 담화에도 사실은 그 국민들이 뭐 다 원하고 있고 뭐 심지어 대기업 국민들에게 말고 부탁한다. 중소기업들도 원하는 이런 저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그게 예정에 있던 건가요? 사인한 게? 갑자기 그냥 한 거예요? 그날 업무 보고 모두 발언에서 저도 뭐 서명에 동참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제 오는 길에 서명을 하셨는데 그거를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부 참모들 정도만 공유를 했고 수석들도 모르는 분들이 좀 있었다고 하고 판교에서 그 서명운동이 진행 중이었다는 거하고 그러니까 판교에서 네. 또 업무 보고를 받은 거하고 연관성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간 김에 거기에 있는 이제 서명운동 장소를 찾았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서명운동 장소가 네, 그때 이미 판교 말고 전국적으로 이미 설치가 돼 있었던 그 건가요? 부분은 그게?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뭐 몇 군데 있었을 것이고 뭐 대통령께서 서명 운동을 한다고 하면 없던 부스도 만들지 않을까요? 어차피 그렇죠. 외부에 나가는 상황이니까 이제 겸사겸사 그러니까 대통령이 외부 일정을 이렇게 자주 잡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일대에 있는 곳을 수배했을 수도 있고 뭐 그날 설치를 했을 수도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네. 법안 통과를 위해서 국민들에게 부탁한다고 했는데 네. 그것과 이 재계가 국민운동 추진본부를 꾸리고 서명을 받고 이런 것하고 시기가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네요. 의구심을 가질 만한 정황은 있지만 뭐 그렇다고 뭐 사전 그래서 교감이 있었는지는 대통령이 그래서 네. 독자적으로 판단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게 그런 대목인가요? 뭐 대단한 거라고 서명한 거 독자적 판단까지 필요한 건지 이게 아니, 참. 그러니까 어쨌든 굉장히 이제 일사불란하게 과정이 이루어졌고 대통령도 서명을 하신 걸 보면 교감이 정말 없었을까라는 생각은 합리적 의심은 좀 들기는 하죠. 뭐 재계에서는 뭐 대통령이 오히려 이렇게 서명을 하면서 부담스러워졌다, 정치적 행보로 보인다 이렇게 뭐 얘기는 하지만 사실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엄청난 홍보 효과를 누린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게 아니면 몰랐을 텐데. 그렇죠. 신경도 안 그렇죠. 쓰죠. 예, 오히려 이게 좀
대국민 홍보 효과를 누리게 되는 뭐 벌써 거의 10만 명 됐다면서요. 온라인으로 9만 명 되고 저희가 우리 9만 명, 10만 명의 되고. 이 예. 허수에 관한 그 주장은 좀 이따가 저희가 밝혀드리겠습니다. 아, 호수라고 하면 안 되지. 그거 진정성 있는 사람 많아요. 네, 좀 이따 얘기하고요. 진정성에 대한 이야기는. 서명운동이 진짜 10만 명, 이 불길처럼 번지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뭐, 한때 대한상공회의소 뭐, 서버가 다운이 됐느니, 뭐, 등등의 이야기가 있던데. 제가 직전에 들어가 봤는데 잘 잘 연결되고 유지 잘 되고 있어요. 있는 것 같고 뭐 아무래도 지금 서명운동 자체가 되게 이슈가 됐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들어가서 보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도 들고 뭐 상당한 효과는 누렸죠. 그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서명하신 국회의원님이 계시잖아요. 윤상현 의원이 네. 오늘 유일하게 하신 건가요, 지금? 그건 아니. 지금 아직 확인된 건 근데 네. 지금 윤상현 의원이 유일한 것 같고요. 반면 이제 신친박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 입법 당사자인데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말이 안 이게 우리한테 지금 서명 좀 하라고 이거 하는 게 좀 이상하다. 이상하죠. 사실은 네. 이 서명 운동이라는 게 국회의원들에게 제발 입법 좀 합시다. 그치. 이게 이제 재계에서 요구하는 건데 그걸 가서 입법을 해야 할 의원들이 정작 나보고 제발 입법 좀 합시다라고 스스로에 대한 뭐 다짐, 새해 각오 뭐 이런 것 같은 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야당 때문에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어쨌든 국민의힘을 지금 빌려서 그것 야당을 때문에 압박하자 뭔가 좀 뭐 이렇게 연구스러운지 들릴 수도 있겠죠? 이 신친박 원유철 원내대표는 그건 좀 이상하다 해서 안 했는데 우리 또 이 청와대 대통령 정보특보까지 하셨던 윤상현 먼저. 의원은 이제 하셨죠. 대통령이 서명하시고 그 다음 날 아침 회의에서 새누리당에서 이제 모 의원이 우리도 이게 나서서 서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대요. 다른 원유철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자기 부정이다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의견이 있고 결과적으로 이제 포장은 오히려 대통령의 그런 순수한 의지에 좀 누를 끼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정리를 하는 걸로 그래서 이제 안 하는 걸로 대략 뭐 끝이 났다 이제 그러더라고요. 서명 운동에 참여한 친박들은 이제 서박 이런 걸로 이제 새로 생기는 거죠. 서명 친박. 서명 친박. 근데 사실 네. 그 좀 저도 놀랐는데요. 18일 서명하시고 19일치 네. 신문들을 보면요. 저희 한겨레 신문이랑 그리고 조선일보 일면이랑 같았어요. 기조가. 그 1년에 한 번 굉장히- 있을까 네. 말까 진짜. 국회마저 네. 건너뛴 대통령이라고 정말 하는 걸로 나라가 조심하세요. 망하지 서명하는, 이제 나라가 망하지 네. 이제 그게 일치한다면 진짜. 혹시 그 원유철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건 좀 그런 걸 신경 쓴 것도 있지 않을까요? 뭐 국회의원이라면 사실은 그게 맞는 정신이 거고. 바뀌었다면.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 일반 네. 국민이라면 모를까. 어쨌든 자신들을 압박하는 자신들을 건널 때 어떻게 보면 헌정 질서를 사실은 무시한 걸로 볼 수도 있는 사건인데 거기에 대해서 뭐 조선일보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기보다는 그렇게 안 하는 게 사실은 논리적으로 좀 근데 저희가 맞죠. 많은 경우 다 예. 보면 조선일보나 이런 네. 그 신문들이 되게 가이드라인으로 많이 그 활용되는 새누리당이 것들을 가이드라인으로 봐요. 많이 이용되죠. 네. 네.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가이드라인은 맞기는 한 것 같은데 청와대 가이드라인은 아닌 것 같아요. 계속하고 네. 있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대통령이 그러니까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그냥 밀어붙이지. 그러니까 그걸 그냥 여론이나 이런 언론의 눈치를 보지 않기 원칙의 때문에 정치. 그 다음날 또 조선일보는 또 경제활성화법이 진짜 원샷법이라고 하죠. 네. 예, 원샷법이 정말 재벌을 위한 거냐 하면서 뭐 되게 해부를 해서 네. 별로 그렇지 않은 거라는 걸 또. 사실은 그 보여줬죠? 원샷법 같은 경우 이게 이미 저 야당에서도 사실은 상당 부분 다 이걸 계속 막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공감대는 상당 부분 있었고요. 한 달 전부터. 특히 이제 저 김상조 교수라고 이제 재벌 개혁의 이쪽에 가장 강력한 목소리를 내시는 분인데 이분조차도 어쨌든 독소 조항들은 다 제거됐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고 그게 한겨레 신문에도 한 달 전쯤에 한번 실렸었고 인터뷰가요. 그리고 뭐 경향신문에도 실렸고 최근에는 이제 어저께인가요? 그 조선일보에도 이제 그 주장이 실렸고 다만 이제 김상조 교수의 주장은 단서 조항이 이게 통과된다고 갑자기 경제가 살아나는 거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도 뻥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이게 통과된다고 무슨 뭐 삼성에 특혜를 주고 경영권 승계에 이런 거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야당도 지금 너무 블러핑을 세게 하고 오버한다. 있다. 예, 이 두 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저 더불어민주당이 갑자기 그 원샷법 받기로 하면서 마치 대통령이 참여 서명 운동의 어떤 이 위력을 불길처럼 발휘하여 타오르는 드디어. 여론에 떠밀려서 한 것처럼 네. 됐는데 사실은 이게 야당이 원래 참 답답하고 못해요. 그걸 보면은 좀 미리 선제적으로 하고 하면 뭔가 좀 얻어낼 수 있는 것도 있고 국면을 이끌고 가는 어떤 조종자 역할 이런 역할도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카드를 못 써먹고 또 밀려 한 꼴 된 거 아닌가? 근데 이 여론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서명운동에 동참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가 47.7%, 못했다가 44%, 그리고 오죽하면 대통령이 네. 저렇게 나가서 하느냐, 뭐 얼마나 걱정이냐 이런 여론들이 많은 것 같은데 눈으로 봤을 때 크게 나빠 보이는 그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대통령이 이렇게 민주주의 원칙상 이게 안 맞고 이런 건 알 수 있지만 일견 딱 그림으로 봤을 때는 뭐 대통령이 소명할 수 있지 뭐 그냥 그렇게 네, 받아들이는 그리고 거 아닐까요? 그냥 얼마나 답답하면 그럴까. 이제 그런 좀 그러니까 오죽하면 집 나갔나 이런. 네. 그동안 사실 뭐 갑자기 서명 운동을 하신 게 아니고 그동안 이렇게 맥락이 있으니까 지난해 말부터 계속 이제 국회 쪽에 압박하고 1년의 과정 끝에 그럼에도 이제 임시국회에서 계속 처리 안 되고 오죽하면 저렇게까지 하겠느냐라는 뭐 동정, 뭐 연민, 측은지심 등등도 대통령 같이 지지율하고 작용하지 대충 비슷한 거 않았을까. 아니에요? 대충 보면은. 그렇죠. 예, 지지자들은 뭐 그냥 아이고 우리 대통령님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50%는 못 넘잖아요, 지금. 어쨌든. 근데 사실 그거는- 역사 교과서 네. 국정화 때도 보면 처음에는 찬반 비슷비슷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게 6대4가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이 여론도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데 보수 진영조차도 이거는 좀 왜 굳이 국정 교과서에 하느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점점 더 에스컬레이터 돼 갖고 반대율이 그러니까 뚜렷한 높아졌는데 주체가 있었죠. 근데 반대하는 이제 법안 주체가 자체는 뚜렷했죠. 근데 이 지금 논의된 경제활성화 법안 이른바 그리고 뭐 노동사법 이런 것도 사실은 뭔가 문법. 좀 정책적인 판단이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한쪽 일방적으로 애초에 이게 근본적으로 뭐 천하에 때려 죽일 선악구도가 잘 안 쓰죠. 이게 아닌 거라는 거죠. 이게 없어서 그리고 과연 이렇게 될까 노동법 싶은데. 가지고는 그런 일종의 그 프로파간다가 가능한 상황이기도 한데 사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경제 관련 네. 법은 사실은 그런 게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경계가 흐릿하고 실제로 청와대는 네이밍을 파견법 같은 경우는 중장년 일자리법 이런 식으로 이제 뭐 55세 이상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네이밍을 그렇게 해서 네, 그렇게 프레임을 사실 정리를 하고 있어요. 비정규직도 그 예전에 그 지금 기간제법 이미 빼기로 했지만 그것도 비정규직 고용안정법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이슈가 될수록 지금도 이제 우리도 얘기하다 보면 얼핏 경제활성화법 이런 게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이게 민생살리기법? 예, 그러니까 이게 법안.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법안이고 물론 이제 그 정책적 판단이 어떻게 보면 정책 당국의 결정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프레임 자체가 경제 활성화냐 아니냐 지금 이 그림으로 지금 막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 안에서는 또 논란의 여지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또 국정교과서의 경우에는 이게 뭐 국정교과서가 맞냐 틀리냐 그것도 있었지만 이게 굉장히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의지로서 추진을 한 게 굉장히 강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감도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서명하면은 정말 역사교과서 네. 그 국정화에 반대하는 서명 정말 뜨거웠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해외에서도 팩스 보내고 난리였잖아요. 근데 정작 팩스기는 꺼져 있었죠. 그 팩스기는.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하면 서명운동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안 받아주면 그만 아닙니까? 그 의지를. 네. 네, 그렇죠. 서명운동은 어떻게 보면 그냥 상징적인 국민들의 근데 저희가 한번 이제 김남희 네. 씨랑 한번 재계 내수 들었어요. 활성화. 그리고 봐봐요. 종이도 많이 생산해서 소비되지. 펜도 많이 소비되지. 1,000만 명이 거기 하려고 가면은 교통 유발되지. 뭐 여러 가지가. 이 서명운동이 얼마나 허망한가 우리가 그 좀 아니 근데 이게 얘기를 해보려고 이게 공론화 시키면 이게 업무방해로 경제단체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저를 갖다 어떻게 할 아니죠. 수 얼마나 쉽게 할 수 있는가 하지만 저는 아까 할수 말씀드린 있죠. 진정성을 담아서 일단 서명운동에 동참을 했었습니다. 제가. 네, 되게 쉽죠. 내가 일단 대신에 이- 뭔가 이 서명운동의 진정성이 담보되려면은 분명히 또 이거 되다 보면 요즘도 나오지만 무슨 공문 보내서 할당한다느니 뭐 보고하라는 이렇게 좀 이 서명운동의 진정성 흐리는 네. 이 본질과 벗어난 것들이 자꾸 발생하잖아요. 이제 나중 되면 또 이 누가 뭐 중복으로 서명했느니 뭐니 이거에 이런 게 논란이 되면은 이 서명운동의 어떤 본질이 흐려질까봐 제가 한번 이 시스템의 안정성을 시험해 보려고 과연 이게 중복 서명이 가능한 것인가? 범위가 없다는 점을 지금.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어요. 내가 혼자서 앉아서 여러 개를 넣을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좀 약간 허수 논란이 벌어. 이게 과연 1천만 명이냐? 근데 제가 보기에는 1,000만 명이 완성되는 순간 허수 논란이 일어날 거예요. 그때는. 아, 목표가 4명 1,000만 중에 명이에요? 한 명, 네. 천만인 서명운동인데 지금 4천만, 5천만 중에 5명 중에 어쨌든 하나 혹시 해야 경제단체에서 되는데. 혹시 이 방송을 만약에 뭐 직접 듣거나 건네건네 들어서 업무방해 혐의로 혹시나 저 또 보수단체에서 고발을 저를 한다면은 그게 아니라 정말 시스템의 안정성을 초기에 확인하려는 어떤 베타 버전
뭐 저 사용자 있잖아요. 뭐 그런 걸로 좀 이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온라인에서 같은 이름으로 두 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소속하고 주소가 같으면 안 됩니다. 같은 소속에 있는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예를 들어 있으니. 한겨레 신문에 정말 있는 성경화가 두 서명하지만. 명인데 그러니까요. 그 만약에 두 주소도 성경화 중에 하나 같으면은 네 거잖아요. 글자도 가능합니다. 송채경 할수 아하. 있어요. 같은 구에 시군구에 정말로 동명이인이 살고 있으면은 정말 그러네요. 동참하고 싶어도 안 되는 그런 분들은 오프라인 서명 운동에 참여하신 방법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도 한번 그저 다른 식의 천만인 서명 운동을 하나 서명 운동 반대 서명 반대 서명 1천만 명 서명 운동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이 정말 국회 심판론이라든가 이런 거 네. 내세우지 않고 그리고 진짜 본인이 야당과 정말 소통하려고 노력을 했었다면 그렇죠. 사실 서명운동 하는 거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네. 고가운 시선으로 볼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사실. 네,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오바마가 그러면 총기 규제에 대해서 뭐 서명운동을 예를 들어 했다. 그럼 우리가 그거 뭐라고 할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과연 어느 정도의 설득 노력을 했는가, 특히 그렇죠. 입법부에 대해서 좀 독촉하고 다그치고 음. 압박하고 혼내고 사실 그것만 계속 해왔지 실제로 뭘 했는지에 대해서는 없어요. 행동으로 나온 것은. 그러니까 물론 청와대 쪽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역대 어느 정부보다 야당 지도부를 적게 만난 게 아니다. 6번 만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단독 회동한 건 한 번이에요. 2013년 4월에 문희상 당시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엄밀한 의미의 야당 대표는 아니죠. 그리고 개인적 친분도 사실 좀 작용했다고 하고 그거 외에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여야 같이. 근데 이 경우에는 대체로 여당이 대통령 대신 싸워주는 구도거든요. 있는 거죠. 대통령 거리로 나가서 하는데 좀 자신감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예를 그 들면 국민들 사업법 좀 53일 예, 동안 반대- 밖에 계셨잖아요. 예. 자신감도 있으신 것 같고 국회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를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구정 지지율이 있고 적어도 지금 40% 밑으로는 요즘 최근까지 안 떨어지니까 직접 국민을 상대하겠다. 그게 대국민 담화에서도 굉장히 극명하게 드러났고 앞으로도 좀 그런 행보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상하다고 느낀 게 재계가 어떻게 보면 청년 일자리 창출 지금 이제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청년 일자리 문제잖아요. 그 문제에서 굉장히 하나의 주체인데 그 기업들이 지금 유보금만 잔뜩 쌓아놓고 사실상 뭐 투자 거의 안 하고 그리고 고용 창출에도 별로 이바지하지 않고 그러면서 입법 촉구 그 서명운동을 한다라는 게 도대체 저 재계가 보통 그 원하는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 법이 SK 회장님처럼 사면시켜줬더니 간통 고백이나 하는 이런 황당한 재계를 위해서 지금 왜 이런 걸 했어요? 어제 국민의당이 논평 낸 거는 그거는 비꼬은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좀 비꼬거나 아니면 나름대로는 점잖게 표현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시작이 그런 거잖아요. 대통령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하는 것이다. 책임을 위중하게 네. 느낀다는 것을 느꼈다. 아, 그렇죠.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 거군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이어지는 느낌이 거 온다, 보면 전체적으로. 최현식 기운이 대변인의 온다. 논평을 보면 국민의당이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결국에는 뭐 근데 왜 너는 뭐 당신은 세월호법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서명운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근데 오해를 살 만한 표현이긴 한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너무 과도하게 국민의당이 사쿠라 아니냐 뭐 이런 식의 그런 비판을 하는 점도 없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메시지 혼선을 초래한 측면은 크나 국민의당이 이제 다른 무슨 쟁점 법안에서 굉장히 전향적으로 처리할 것처럼 좀 논평들이 나왔잖아요. 저 입장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건 또 뭐야 또 이것도 뭐 이런 이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그 기사가 좀 잘못 나왔던 건가 보네요. 초기에. 논평을 잘못 쓴 거 아니에요? 잘못 쓴 거지. 네. 저도 실수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것만으로 국민의당이 이걸 긍정했다라고는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서명운동을 네.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게 아니고 부정적 평가인데 시작을 그렇게 애매하고도 모호하고 오해를 살 만한 표현을 썼기 때문에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니, 전문 근데 다 읽어보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실제 근데 그냥 그날 평가한 거. 그거 나가고 나서 방송이나 이제 뭐 보수 신문 이런 데서는 사사건건 서로 다른 목소리 내는 그런 더불어민주와 야마가 국민의당 이걸로 해서 나왔어요. 계속 보도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걸 뭐 적극적으로 뭐 부인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고요. 따로 또 기자 간담회 한 뒤에 또 다시 논평 소리 냈어요. 약간 좀 더 표현을 다시 좀 고생하네요, 바꿔서 진짜. 다 이 처음 하시는 분들이 네. 힘든 겁니다. 이. 아. 한겨레 정치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 조경태 의원에 관해서 조경태 의원 핸드북 이야기 핸드북
네, 이걸 쓴 김원철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재밌는 글이었는데요. 정치 바에 가면 볼 수 있죠? 네, 볼 수 있습니다. 조경태라는 인물이 굉장히 흥미로운 분이에요. 저 글을 읽어봐도 그렇고. 근데 어떤 사람인가요? 조경태 의원은?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은데 글을 구성하는 핵심 아이덴티티는 제가 보기에 친노에 대한 무시하는 마음? 그런 게 그 사람을 친노에서 무시당한 마음. 무시당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마음속으로 무시당해서 무시하고 있는 그렇죠, 거 그렇죠. 아니에요? 무시당해서 정치승리법이 무시하고 뭐 이런 거죠. 처음에는 토목 전공한 박사로서 대학 강사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네. 그러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찾아갔죠. 그래서 함께 하고 싶다. 최고위원이었다고 하던데요. 민주당 최고위원. 96년, 2000년에 떨어진 두 번 내린 악선한 다음에 사학갑에서 2004년 열린우리당 창당 이후 첫 영남권 당선을 기록을 하죠. 사을로 15대 사갑, 16대 사을, 그리고 17대 을 사을이죠. 을. 계속 네, 사을이죠. 그렇죠. 사을이죠. 네. 그때 2000표 차로 붙었어요. 2000표 차. 지금 19대 아니야? 지금 19대. 삼선 의원이니까. 탄핵 열풍인데다가 한나라당 의원이 2명 나오면서 그 다음에는 자기 실력이었죠. 두 번째도 친박연대 후보가 또 나와가지고 9.8%인가 획득해서 그때도 표가 갈라졌죠. 그리고 마지막 실력으로 된 거는 19대. 그쵸. 그렇죠. 그때는 무려 58.19% 과반 득표인데. 그죠, 그죠. 근데 그때는 보면은 그때 왜 낙동강 벨트 그래가지고 2012년 4월 총선에 그 한명숙 지도부가 이른바 친노 세력들을 거의 다 공천했거든요. 양산, 김해, 예, 북강서, 예, 갑을 예. 바람이 좀 그래서 문재인도 나오고 사상사하 이렇게. 그래서 그 바람을 타고 좀 득을 본 거죠. 예. 이 조경태 의원은 그렇게 야당 간판을 달면서도 부산에서 이렇게 선전할 수 있는 거는 뭘까요? 일단은 지역구 관리? 지역구 관리하는 거는 뭐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분이. 근데 보통 지역구 의원들이 다 잘 하긴 할 텐데 이분은 특별히 좀 잘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람이 약간 인상으로 봤을 때 연약해 보이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좀 왜소하고 그냥 네. 아니 영심이 남자친구 경태 생각이 자꾸 나요. 그렇죠. 약간 그런. 그래서 이미지 자체가 뭐 유권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뭐 권위적으로 보인다거나 멀어 보인다거나 그러지 않은 것 같고. 아, 우리의 친구 조경태.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친구 경태. 그리고 뭐 지역구 처음 갔을 때 그 지하철 뚫은 걸로 굉장히 자리 잡는데 큰 세웠다 그러더라고요. 노통이 도와준 건데. 그렇죠. 참여정부 때 그때 이제 그쪽이 다대포라고 그 동네가 그쪽인데 집안이 약해가지고 지하철 연장이 어렵다. 그랬는데 이제 조경태 의원이 또 토목 박사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의 지식을 활용하여 과연 라고 주장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토목 지식이 없어서 못하던 걸로 봐야 돼. 머리가 없으면 빌리면 되는 거지. 근데 예.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 지역구 관리를 얼마나 열심히 하냐면 하면서 이제 조경태 의원은 그 지역에 있는 횡단보도에 그 줄이 몇 개인지를 다 안다. 하도 고개를 숙이고 다녀가지고 그 앞에서 그래서 그 정도로 하여튼 지역 활동 그리고 맨날 하얀 운동화를 신고 네. 다니신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열심히 움직이시고 다니시는 걸로 유명한 지역구 비행기 관리 얘기도 하나는 있더만요. 비행기도 이렇게 타면은 비행기 이제 딱 출발하기 전에 일어나서 뒤돌아서서 인사 딱 하고 조경태입니다. 고향 갑니다. 그렇게 네. 하신 그러니까 저 뭐 거더라고요. 김포공항에 이런 데서 그렇죠. 부산행 김포에서 비행기를 부산행 타서는 탔을 때. 야, 그 저 부산 사람 아닌 사람들은 뭐야? 이러더니 누구세요? 누구야? 그 기내난동. 2011년에 제 기억에 민주당에서 무슨 원내대표 김진표 원내대표 뽑을 때 그때였던 것 같은데 조경태 의원이 있다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래서 투표를 안 했어요. 근데 그때 한 표 차로 그게 막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네. 그때 어디 갔었냐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지역구민들이 국회 견학을 와서 의원 동상 가서 기념사진 찍어요. 그 심각한 원내대표 네. 때. 신경도 안, 중앙 정치는 거의 뭐 신경을 안 쓰고 거의 뭐 지역구에 올인하는 그런 스타일. 어쨌든 근데 야당에서는 참 귀하디 귀한 그럼요. 영남권 영남에서. 의원인데 네. 그게 지금 한석이 사라져서 사실 보면은 저 새누리당에서도 이른바 저 비박계를 비판할 때는 친박계 의원한테 전화해서 이거 어떻게 보세요 하고 친박계를 비판할 때는 비박계 의원한테 전화해서 이거 왜 이래요 이렇게 하면 서로 막 멘트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한결해가 꼭 뭐 이럴 싸움을 때만 부추겨. 도구적으로 나를 이용해 뭐 이런 의원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도구적으로 이용 당하시는 이런 분들도 많으시니까 근데 이제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의심을 많이 샀죠. 보면 뭐 조선일보나 아니면 보수 언론에서 종편 뭔가 채널에서 이상한 예. 정말 그 공개적으로 나오기도 그렇죠. 하고 야당 관계자 뭐 그러니까 야당의 진정한 야당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네. 보여주려고 할 때 네. 주류에 대한 본격적이고 적극적이며 과감한 비판이 필요할 때 그때 조경태 의원을 멘트 불러서 따기가 네 그러면 굉장히 자극적인 그리고 입맛에 꼭 맞는 발언들을 해주시죠. 정말 사랑하고 싶은 의원님. 그렇죠.
정치계의 지원이죠. 황상민 교수 같은 그 있잖아요. 전 기억이 나는 게 2014년에 박영선 의원이 탈당을 이제 그때 조경태 의원이 당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서 아예 당을 분쇄하자고 했어요. 굉장히 당시 인기가 많았죠. 그러니까 당이 어떤 분란이 있거나 이럴 때 조경태 의원의 주가는 오히려 올라간다. 이분이 운동권 출신이 아니거든요. 운동권 출신이 아닌데 아무래도 노무현 대통령 주변에 그 부산대 운동권 출신들이 좀 있고 그분들이 보기에는 조경태라는 사람은 소위 말해 듣보잡인 거죠. 듣보잡에 근데 뭐 듣보까지 합시다. 또 듣보, 잡까지. 듣보인 거죠. 듣보인데 뭐 계속 그렇게 하더니 어떻게 당선이 되고 배지를 달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역전이 되는 거죠. 역전이 되고 그래서 조경태 의원이 일종의 그 지역구 위원장들 심사 같은 거 하는 위원회에 들어갔을 때도 그 친노 쪽 사람들을 다 잘라버리고 일종의 복수심 같은 거죠. 무시당했던 거에 대한. 그러면서 계속 서로 이렇게 앙금이 쌓여나간 거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면전에다 대고 욕을 한 적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조경태 의원한테. 이 조경태 의원 쪽의 주장은 네. 본인이 왜 친노와 척을 지게 되었는가 이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 이제 15대 16대 이렇게 선거 떨어지고 하면서 이제 지역주의와 싸우는 그런 정치인으로서 했는데 17대 때 당선되고 나서 그 노무현 대통령이 조경태 의원을 굉장히 칭찬했다고 해요. 그래서 조경태를 학습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조경태 의원의 주장이죠. 저도 그 얘기는 그죠? 본인한테는 들었는데 크로스로 확인해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시샘을 했다 얘기했던 친노들이? 그 친노들이 뭐 청와대 무슨 뭐 철 뭐 이런 분들이 시샘을 했다라고 주장을 정말 하더라고요. 본인 주장인 것 같은 느낌이. 그래서 이 자가적인 시샘으로부터 상황이었어요. 하면서 인해장막이 쳐지면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서서히 멀어졌다.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그 부산시당 그렇죠. 2010년에 부산 위원장. 시당위원장 선거가 있었는데 이게 시당위원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데 그때는 2010년에 그 정동영이 아니라 정세균과 정세균, 손학규가 예. 맞붙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세균, 열린 손학규, 정동영. 시당위원장 선거였기 때문에 대의원들 표심이 중요하잖아요. 전당대회에서. 그러니까 시당위원장 선거가 일종의 전당대회의 대리전 같이 됐는데 그때 최인호라고 청와대 부대변인 한 분인데 그분이 시당위원장에 출마를 했어요. 근데 조경태 의원은 그때 재선 의원이죠. 재선 의원이고 현직 시당위원장인데 그때 손학규계 지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본인이 갓 입당한 완전 배지도 아닌 새파란 자기가 보기엔 새내기한테 진 거예요. 56대 43가로 졌어요. 그 노무현계가 지원한 최인호한테. 복면가왕 심판 뭐 숫자 같은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결정적으로 틀어지게 됐다고들 하죠. 근데 약간 이해되는 부분은 저는 조금 있어요. 저는 고향이 부산인데 그 민주당 쪽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쪽 그쪽에서 부산에 대해서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배신한 지역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민주계열 쪽 야권 성향이 강한 도시인데 보수의 품에 안겨서 우리를 외면하는 그런 도시처럼 취급을 하면서 정작 실력 있는 사람들이 가서 투신하는 건 별로 없거든요. 없다가 험지니까. 네, 선거 때만 되면 좀 만만하게 보고 이름 있는 뭐 문성근 뭐 지역하고 별 연고도 없는 갖다 꽂는단 말이에요. 갖다 꽂고 표를 안 주면 부산을 약간 비난하고 한겨레도 마찬가지잖아. 맨날 총선 때면 부산 이번엔 다르다. 뭐 그런 거죠. 꼭 찍어줄 줄 알지. 뭐 이런 식. 네. 맨날 그렇게 하잖아. 그렇게 하니까 부산 사람들은 그런 게 싫은 거죠. 에이, 조경태 친구들. 의원도 그런 정서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바닥에서 이렇게 구르면서 재선 3선까지 했는데 자기를 전혀 알아주지도 않고 무시하고 선거 때문에 되면 부산 만만하게 보고 명망가디나 내리꽂고 한심한 놈들 선거 지역도 모르는 한심한 놈들 약간 이런. 사실 이번에 조경태 의원이 탈당하게 된 계기가 또 진짜 안타까워. 안타깝다. 진짜. 상임위원장 때문이라는 야당 이야기도 너무 속이 있어요. 좁아. 더불어민주당.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너무 속 좁아. 어떤 꼴랑 건지 다시 좀 상임위원장. 설명을. 그거 근데 말해도 되나? 이거는 한 의원의 주장일 야사입니다, 뿐이야. 야사. 다 아니 퍼졌어, 근데 다 그래요, 네. 야사인데 정서처럼 다 일반화된 퍼졌어. 네. 이제. 오케이. 모든 한 의원의 주장인데 이번에 그 국회 산자위원장이죠. 네, 노영민 의원이 노영민 산자위원장이었다가 이제 그 물러났죠. 책 팔다가. 의원실에서 책 팔다가 이제 위원장직을 내놨고 한달에 꽃 한 송이. 아 그래요. 거기를 누가 이어받아야 되잖아요. 이어받아야 되는데 조경태 의원이 그 위원장 자리를 정말 하고 싶어했고 그리고 보통 3선 정도 하면은 위원장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제 위원장 삼선들이 하게 되니까. 예, 근데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조금 짬에서 밀려가지고 일을 이제 이어받게 승계가 되는 시점이었던 거죠. 예, 조경태 시점이었는데 그리고 사실 뭐 얼마 안 남았고 19대 국회가 그냥 뭐 하고 싶다는데 시켜주자 거의 정리가 됐고 그 위원장 자리를 시켜주는 건 원내대표 권한이잖아요. 이종걸 원내대표도 거의 얘기가 다 됐는데 간사죠. 이제 이름은 말하지 말고. 거의 간사를 맡고 있는 이제 야당 의원이 말도 안 된다. 지금 여기 얼마나 중요한 법안들이 많은데 저런 땡땡땡에게
위원장 자리를 줬다가 사고 치면 어떡할 거냐.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게 막판에 틀어지면서 결정적으로 탈당의 계기가 됐다는 얘기가 지금 돌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새누리당에서도 제가 오늘 정말로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어떻게 땡겨갔어? 막 물어봤더니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결국에는 정말 야당 몹쓸 애들이다. 어떻게 그거 석 달 그 할 것 자리도 안 주냐. 심지어 이게 이 산자위 소속 기관이나 뭐 이런 데서 위원장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조경태 의원이 산자위원장 가는 걸로 다 알고 의원실 방으로 축하난까지 보냈대요. 아. 근데 이게 이제 물 건너 가버린 거랬더니 조경태 의원으로서도 막 너무 망신이잖아. 이게 뭐야? 해도 너무한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심지어 있겠네요. 이제 만약에 산자 위원장이 되면 위원장은 의원회관이 아니라 방이 따로 국회 있죠. 본청에 네. 있거든요. 크게. 그러면 이제 이사를 와야 돼요. 그 식구들이랑 짐이. 그래서 심지어 산자위원장실에서 조경태 의원회관 방에 전화 걸어서 언제 올 거냐. 이렇게까지 서로 말이 오갔다고 해요. 이제 새누리당 주장에 따르면.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갑자기 이게 원래 본회의에서 이제 이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 올려서 이제 처리가 돼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안 올라가고. 야당 입장에서 보면 이럴 수도 있지 않나요? 산자위원장 하고 나서 탈당할 수도 있잖아요. 법원 다 주고. 원사법 다 아, 처리해주냐면 아니 왜냐하면 너무 나쁜 지금 사람 만나지 맙시다. 진짜. 탈당했는 상임위원장 하고 계신 분들 여럿이에요. 지금 상임위원장 하고 있는데. 아 근데 어쨌든 조경태 의원은 딴 거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지금 현직 의원이 당적을 여당으로 옮겨 탄 게 지금 13년 만인가 그래요. 근데 그때 13년 전에 이제 열린우리당 시절에 원래 이제 이쪽 지금의 새누리당이죠. 그러니까 그쪽 야당이고 그때는 이 사람들이 5명이 우르르 옮겨갈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보수에서 진보적 이른바 분류하자면 이렇게 옮겨가는 당적과 이른바 이쪽 야당에서 여당으로 옮겨가는 이게 제가 봤을 때 이 겨울철 진짜 간만에 나타난 철새인데 희귀조류인데. 그래서 저는 조경태 의원을 이제 조류로 이제 분류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근데 만약 효용가치 적당히 없어지면 내용 증명 만약 그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은 되게 반가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진짜 조경태 의원 당선되고 그리고 이번에 부산에서 진짜 바람 안 불어서 옛날에 그 낙동강 뺄 때 친노바람 이런 거 없어서 뭔가 특이한 전략도 없고 그래서 정말 전패하면 이건 정말 영석으로 가는 그런 것이고 숫자상으로 굉장히 붉게 물들잖아요. 부산 18석이. 일단 새누리당으로서는 반가운 일임에 틀림없겠으나 조경태 의원의 가치는 사실은 야당 내에서의 그렇죠. 야당에서의 야당하느라고 사실 그 네. 비중이 올라갔던 거거든요. 근데 똑같은 그 부산 의원으로서 부산 새누리당 의원으로서 한 명이라는 거. 그렇죠. 원어분이죠. 조경태 네. 의원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의원이 너무 세고 많아요. 셌죠. 세고 너무 셌어요. 셌죠. 네. 새누리당이. 종편에서 새누리당 의원을 불러가지고 그 야당 비판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저건 있을 수 있지. 근데 근데 내가 있어 대변인? 보니 내가 거기서 해보니 있는데, 뭐 이런. 그럴 수는 있는데 별로 그 희소한 느낌은 안 들겠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렇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새누리당 안에. 그렇죠. 예. 조경태 의원이 더불어 안에 있었으면은 공천을 못 받는 상황이었나요? 저는 경선을 한다면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 걸로 경선을 한다면 받을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해당 행위자로 지목하고 그랬으나 어쨌든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고. 근데 물론 그 2012년 총선 공천 때 대선이었는데도 한 번 물 먹였죠. 네, 그랬죠. 네. 진짜 열받을만 그런 거는. 점점 이제 탈당할 만하다라는 쪽으로 난- 수렴이 되는 듯한. 그리고 다만 이제 새누리당을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 고언을 하자면 도대체 이게 김만복 전 국정원장과 뭔 차이냐 말이죠. 이게 배지를 달았다는 거 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른바 철새 정치인인데 간만에 나타난 또 여의도에 우리 당이 이걸 받아야 되는가. 근데 이걸 갖다 아침에 최고위원회의에 불러들여서 소개까지 시켜줬잖아요. 이런 훌륭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정작 그 부산 사을에서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뛰고 있던 석동현 전 검사장 이런 분은 어저께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종론가에서 기자회견하고 이러면 안 된다. 오늘도 최고위원 진행되는 회의장 바깥에 이렇게 복도에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아이고. 마음이 아프네. 어쨌든 만약에 총량제 배지로 단다면 부인이 박영하 전 의원이니까 뭐 국회의원 한번 했으니 뭘 또 남편까지 하려고 하냐 이러면은 뭐 좀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본인 마음이야 그게 아니겠죠. 잘한 선택일까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공천도 거의 보장이 돼 있고 남아 있었어도 무소속으로 나와도 되는 거죠. 그렇죠. 무소속으로 나와서 배지가 된 다음에 골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만큼 지역이 탄탄하면 그럴 수 있는데 근데 나중에 입당해도 되는 문제인데. 그렇죠. 예. 지금 굳이 탈당했다가. 새누리당에 가가지고 뭐 새누리당 가서 공천만 받으면 4선은 뭐
보장받는 거겠지만 현명한 선택 같지는 않은데 약간 감정적 선택이 아닐까. 근데 어쨌든 사선이라는 선수는 굉장히 엄청난 거죠. 높은 거라서요. 네. 이게 새누리당 안에서도 사실 사선 이상급 많지 않아요. 이제 그 되면은 이제 당 최고 중진 연석회의에도 나올 수 있고 아마 욕심 있으면은 사선 배지를 단다면 전당대회도 나올 것 같고. 최고위원 한번 하셨어요. 네, 이미 그러니까 야당에서. 그렇죠. 야당에서 했는데 지금 여야 대선 후보 여야 경선에도 경선에도 나왔죠. 나왔죠. 지금 통합 챔피언 되네. 통합 최고위원 되네. 여야. 다 이렇게 되면. 근데 새누리당으로 나가면 승산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안에서 뭐 야당 지지자들의 표는 어차피 빠질 거고. 경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부 아니, 경선? 만약에 경선을 해서 공천을 받아서 하더라도 본선에 갔을 때? 네, 본선에서. 오, 부산에서 새누리당이고 삼선이면은 그래도 어쨌든 야당 의원이 될 만한 뭔가 누가 후보가 텃밭이- 누가 되느냐가 네, 네, 뭐 그것도 중요한 좀- 변수지 않겠어요? 조경태 잡으러 누군가가 간다. 일단 조경태 의원을 지지했던 지지자들 네. 중에서 이 야권 지지자라고 하는 그걸로 조경태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이 얼마일까? 그거는 그렇죠. 조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의 개인기와 네. 그리고 또 이 야당의 야당에 대한 그 부산민들의 신뢰? 경태 잡으려면 영심이를 보내야 되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주제로 다뤄봤습니다. 그 대통령의 민생 살리기 입법 촉구 1,000만 명 서명 운동에 일명으로 참여하신 분들에 참여합시다.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또 조경태 의원의 탈당 안팎 다뤄보았습니다. 네. 참여합시다 너무했나? 어? 갑자기 또 서명 반대 운동에 참여하자고 해야지. 그렇죠. 그렇지. 서명 반대 운동을 시작할 서명 테니까. 반대는 시작하지. 그거 쉽던데 원조씨 만들 수 없어요? 네, 제가 그거? 만들게요. 어쨌든 네. 이거 정치바에 창조 정치바에. 정치라니까 창조 정치 이거. 정치바 이거 만듭시다. 서명 그래서 운동 정치라는